통찰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추진력. 위대한 기업의 조건 중에 최고의 종착력은 시작이면서 동시에 종착력은 네. 결국은 리더다.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의 관점편입니다. 그럼 이제 기업을 보는 11가지 관점 많게 차도 뭐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 11가지를 제가 이제 한 가지씩 말씀해 드리면 이제 회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같아요. 그렇죠. 고객이 떠나지 못하면 현재 물건 A라는 물건을 파는데 떠나지 못해요. 네. 그러면 A라는 제품 가격을 올려요. 그럼 이익이 늘겠죠. 못 떠나니까. 가격을 올려도 못 떠나니까. 네. 가격을 올려도 못 떠나니까 얼마나 기업이 좋아요. 좋죠. 두 번째, A란 물건만 팔다가 안 떠나니까 B란 물건도 팔고 C란 물건도 팔고 계속 올려요.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거든요. 네. 매출은 결국은 매출 판매 단가. 그렇죠.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판매할 제품 수 내지 서비스의 종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고객이 떠나지 못하면 가격도 올리고, 그리고 제품 수량도 더 많이 팔리고, 올려도 팔리니까, 못 떠나니까. 그리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게 최고의 기업이죠. 그게 아마도, 옛날에 제가 한국의 상장 기업인데, 네. 더전비주원이라고. 회계 프로그램이죠. 네네. 제가 2008년도에 운용사를 만들면서 우리 여직원한테, 회계를, 관리 회계죠. 하더라고요. 우리 육과장이에요. 육과장. 프로그램 없으면 너 회사 어떡하려니까. 회사 못 다닌대요. 이야, 얼마나 좋은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못 드는 거죠. 못 떠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 없으면 너 회사 너 진짜 그럼 진짜 그만둔대. 네. 그로부터 그 중에 샀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한 40배 올랐나요? 어쨌든 현재 애플 같은 경우가 그런 유형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회장님 말씀하시자마자 단가, 수량, 종류 다 애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가장 최고의 기업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란 것은, 그러니까 가치란 게 있고 가격이란 게 있잖아요. 결국은 저희 믿음은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되고 가격은 가치에 종속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은 시장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 올라도 가격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가치가 오른 괜찮은 기업은 먹고 자라. 가격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수면제 먹고 자라. 그냥 가치가 오른 것은요. 근데 가치가 떨어진 것은 자면 안 돼. 부도니까. 그렇죠. 그 가치가 오른 거라면 가격은 항상 변동적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자라. 근데 가치가 오른 종은 뭐냐? 바로 첫째가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것. 그래서 항상 어떤 기업을 살 때는 시장 보지 말고 가격 보지 말고 이 고객이 왜 떠나지 못하지? 진짜 쉽게 떠날까? 가격 올리고 떠나버릴까? 그렇죠? 그런 질문 속에서 답을 못하면 다른 기업을 찾아봐라.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고객이 늘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 고객이 늘수록 고객이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거의 다가 고객이 늘면 고객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주 입장에서 가장 깝깝한 게 주주는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게? 고객이 늘어야죠. 그렇죠. 근데 고객이 늘자마자 고객이 떠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도 헬스클럽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헬스클럽. 헬스클럽은 내가 여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돼서 고객이 늘은 순간 고객이 갸우뚱해요. 왜 줄 서야 되지, 내가? 맞아, 런닝머신에 제대로 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헬스클럽이 부도가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아마도 그런 한계? 그리고 조그만 숙박업? 그런 것도 고객이 늘면 또 고객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되면 정반대는 고객이 늘면 고객이 좋아하는 것. 그 고객이라는 것은 소비자이면서 공급자인 거예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가 저렇게 큰 이유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이 느니까 고객한테 줄 공급자가 등장한 거예요. 왜? 여기 올리면 가격이 더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또 가니까 소비자가 여기 가니까 모든 물건이 있어요. A란 B란 기업이니까 물건이 없다가 여기 안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늘죠. 그러면 또 물건을 팔 공급자가 또 붙게 돼요. 그래서 고객이 늘면 서로 좋아지는 것.
그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겠죠. 그래서 아마존도 이거랑 아마존 뭐 쿠팡, 알리바바가 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고객 스스로가 주주를 위해서 가치를 만들어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이런 기업이 인지 아닌지를 네. 오히려 투자할 때, 네. 종목을 고를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는 미래 산업은 어떤 사람이 좋아? 배터리 산업이 좋아. 뭐 반도체가 좋아. 나는 그런 것은 타이밍 장사예요. 그렇죠. 타이밍. 반도체 좋다고 사면 꼭대기예요. 늘 그래요. 배터리 좋다면 꼭대기야. 그러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 것보다는 본질적인 의심. 맞아. 본질적인 의심이 뭐냐? 어떤 기업과 함께 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 떠날 수 없을까? 네. 내가 주인이라는 관점 상상 봐야 돼요. 내가 이 회사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고객이 떠날 수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두 번째는 고객이 늘면 또 고객이 좋아할까? 라는 상상을 함으로써 더 가치지향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요즘에 주식 유튜브라든가 방송이 많으니까 거기서는 시장 관련된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이야기는 저도 뭐 영상을 찍지만 한 달만 지나도 못 보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미 죽어버린. 근데 그렇죠. 사실 이 책 저도 보면서 이거는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시장과 관련된 거라보다 이게 10년 지나도 사실은 그때도 거의 꼭 필요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죠. 100년, 200년 후에도 좋은 기업의 요건 중에는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은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고객이 늘면 고객이 좋아하는 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질문 속에 항상 답하고 싶었던 게 이제 내가 책을 썼던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자, 세 번째가 조금 의아하던데 내 삶을 지탱하고 깨우는 기업. 뭐 어떤 얘기인 건가요? 저는 눈 뜨면 이 카카오를 보거든요. 카카오 안 보면 뭐 궁금하잖아요. 맞아. 회장님 여기 오셨을 때도 이제 저랑 딱 앉고 커피 마실 때도 카카오. 그렇죠. 저는 카카오를 몰랐어요. 네. 오히려 우리 중국 상해법인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출장 와가지고 네. 카카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소비를 항상 탐하고 싶어요. 왜? 그 속에 가치, 그 친구들의 삶을 보면 저는 바로 가치로 환산해요. 저런 생활 패턴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까라는 항상 의심과 상상을 하죠.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카카오를 하는 나는 모르고 있다는 게 한심한 거예요. 중국 분인데. 내가 카카오 바로 했어. 어플 다운받아서. 네. 그 다음에 한 달 있으니까 이거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못 떠나요. 못 떠나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자마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결배를 했죠. 제가 주식을 파는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대 수익 게임이에요. 네. 삼성전자도 좋은 기업이지만은 그렇죠.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이 50%인데 내가 새로운 종목의 기대 수익이 200%다. 그럼 당연히 팔고 가야죠. 팔아야죠. 내가 주식을 팔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중에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이거 팔고 B란 기업을 샀을 경우, B란 기업이 기대 수익이 높았을 경우 사실은 기회비용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내 삶을 깨우는 기업. 저는 카카오다. 다음에 만약에 애플카가 나왔다 하면 애플카가 내 삶을 깨울 수도 있잖아요. 차 안에서 자기도 하고, 차 안에서 모든 생활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네 번째,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 불황이 1등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렇죠. 저는 이제 1등 기업 논리는 늘 옛날에도 저는 우리 회사의 그 펀드의 컨셉이 운용 철학이 세 가지였어요. 재무제표를 사지 말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사라. 두 번째는 그 시장에서 검증된 1등 기업과 사라. 1등 기업. 세 번째로는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한 기업. 이 3대 요소를 관통해야 저희 펀드를 넣으라고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시장에서 검증된 1등 기업이라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투자가들은 1등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는 1등은 산업마다 달라요. 소비재 기업 브랜드가 1등을 만드는 힘이 있기도 하고 우리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그렇죠. 1등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자원주 같은 경우는 양기는 매장량이 1등이에요. 그리고 기술적 진보가 굉장히 빠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산 원가예요. 원가가 싼 기업이 결국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까지 이렇게 슈퍼 A로 등장했던 것은 남들보다 먼저 미세화 공정을 통한 낮은
원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시장 가격을 이제 그 가격 2등까지도 적자가 만들어는 가격선을 만드니까 항상 2등이 적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초격차 전략이 성공을 했던 게 그래서 이제 1등은 다 이제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은 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호황일 때는 다 잘 먹고 살아요. 호황일 때는. 근데 불황일 때 정말로 행복이 한 주주가 있어요. 행복이 한 주주예요. 근데 저는 항상 저는 주식을 살 때 왜 유가증권을 볼까? 주식을 사자마자 동업자인데 주주, 기업의 주인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불황일 때 흥분한 주주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유가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주식 1등 기업 사놓고도 불안해요. 주가 떨어지면. 불안하죠. 근데 대주주, 그 회사의 대주주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왜 같은 주주인데 어떤 사람은 같은 1등 기업 주주인데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떨고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 하지? 대주주는. 바로 그게 주식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돼요. 대주주 왜 좋아하는데? 다 스타벅스라는 회사, 저 이제 회사에 1층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아, 있죠. 야, 건물값이 아 진짜 스타벅스가 있네요. 1층에. 자,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 최근에 막 그 가게가 막 다 망하잖아요. 네. 막 그 커피 브랜드가 다 망해. 맞아. 앞에도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그러면 스타벅스 대주주는 나의 경쟁자가 사라지잖아요. 경쟁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나 행복해요. 첫째, 경쟁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1등은. 커피라는 산업이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란 이 서비스가 존재한 한 네. 하나는 존재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하나는. 뭐 2개 존재, 3개. 근데 보니까 최근 몇 주 사이에 막 사라져. 그러면 스타벅스 수준은 행복해야죠. 근데 주가는 떨어져요. 네. 떨어질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매출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내가 주목하는 주주라면 3년, 4년 후의 가치예요. 근데 경쟁자가 사라지면 더 사라지길 바라야지. 주가가 더 떨어질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난 살아남을 거니까. 살아남으니까. 그 목숨 담은 거니까. 오히려 경쟁자가 100개 있는데 50개 사라진 게 낫겠어요. 80개 사는 게 낫겠어요. 80 사는 게.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스타벅스 이번에 보니까 우리한테 네. 임대료를 매출액의 임대료를 받아가요. 맞아요. 스타벅스는. 네. 그게 이제 한국 프랜차이즈하고는 달라요. 외국 이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액이 없으면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과 함께 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죠. 근데 한국은 적자가 나도 고정비 임대료 줘야 되고 하니까 불황을 못 견뎌요. 어쨌든 근데 최근에 매출액이 쫙 떨어졌다고. 떨어지게 당연히 불황이니까. 그러니까 임대료를, 수수료를 대서 우리 갖고 있거든요. 네. 이 수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맥스 내리지 않으면 네. 재계약 않겠대. 와. 자. 야. 그럼 그 스타벅스 원가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뚝 떨어져 버려요. 경쟁자는 사라지지. 원가는 이번 기회에 뚝 떨어져 버리지. 거기다가 수많은 제품을 넣고 있잖아요. 요즘 빵도 넣고 있고. 빵도 넣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금융도 할 것 같아요, 얘들이. 아르헨티나 벌써 우리 대책에도 썼지만 아르헨티나 은행도 지금 인수할 정도로 모든 포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한 것은 불황일 때 진짜 대주주 관점에서 일시적인 이 가치 하락이 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줄까라는 고민 속에서 본다면 저는 이런 그 불황에서 더 좋아지는 기업. 불황 속에서 행복이 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저는 이런 표현을 하죠. 불황의 시기를 축제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기업. 그런 기업이 주주가 되라. 책에서도 보면 이제 여기서 이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프에서 이제 불황일 때마다 하나씩 사라지죠. 퇴출당하는 거. 근데 한 가지 이거 보면서 너무 사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쨌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같은 업종 내에서 1등 기업은 어쨌든 대형주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종목보다. 대형주일 수 있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불황일 때도 코스피가 이제 코로나에서 폭락했을 때도 오를 때 대형주도 오르지만 중소형주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감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가격의 문제로 표현한 거. 저는 이제 가치 얘기죠. 예. 다른 부분인 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5번째가 누적적 수요를 쌓아가는 기업. 누적적 수요라는 것은 사실 수요가 네. 어떤 회사, A라는 회사가 이제 펀드 운용 회사니까, 펀드 운용 회사니까 A라는 회사는 주식형을 1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로부터 이익을 100억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요. 네. B라는 회사도 1조를 하고 있어요. 100억을 내고 있어요. 형태가 다르다고 봐요. 자, A라는 회사는 어떤 형태냐? 네. 기관 돈 1조를 운용하고 있어. 기관 투자가 1조를. B라는 회사는 1조를 운용하는데
연금을 일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연금의 속성은 계속 매월, 매 분기마다 돈이 쌓이잖아요. 쌓이죠. 기관도는 쌓일지 빼갈지 모르잖아요. 계약 만료할 수도 있고. 그럼 A란 갭이 좋아요? B란 갭이 좋아요? 당연히 B요. 파죠. 자, 현대자동차가 연간 500만 대 자동차를 팔아요. 네. 내년에도 팔아요. 네. 내후년에도 팔아. 그러면 만약에 다른 게 일정하다면, 가격이 일정하다면 매출액은 똔똔이죠. 네. 500만 대, 그죠. 500만 대, 500만 대. 근데 현대모비스, 자동차의 부품을 파는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금년은 500만 대의 부품을 팔지만은 내년은 1000만 대, 내후년 1500만 대의 부품을 팔잖아요. 어떤 회사가 더 좋겠어요? 모비스. 그렇죠. 이게 누적적 매출이에요. 각 산업마다 기업마다 네. 저 기업이 현대모비스, 만약에 이런 꼭 모비스가 부품 사업만 있는 게 아니지만은 다른 업이라는 것은 이제 내고 이제 그런 부품 회사가 가격 결정권에서 조금 비교 열이잖아요. 가격 결정권에서 비교 열이가 중립적이라면 당연히 누적적 매출. 현대차가 500만 원 팔다가 내년에 어떤 상황 때문에 300만 원으로 줄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현대모비스는 500만 대 플러스 300만 대, 800만 대를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거죠. 그래서 누적적 매출 구조인 회사는 당연히 좋은 기업이죠. 오해가 있을 수 같은 게 지금 현대차가 500만 대씩 계속 만드는 건데 현대모비스는 이제 중고차가 계속 생기니까 그 부품에 대한 누적적 수요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6번째가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이게 다시 회장님 시계 얘기 나오나요? 시계도 나오고 옛날 이제 이 얘기 뭐냐면 네. 사실은 뭐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제 벤츠란 제가 이제 돈을 벌자마자 IMF 때 돈을 벌자마자 첫 샀던 게 돈 벌었으니까 벤츠를 샀죠. 97년 8년도에. 8년에. 이야. 벤츠를 조그맣게 C200. 샀는데 그다음에 이제 산 후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그때 뭐 렉서스 뭐가 엄청 많이 팔린다고. 맞아요. 그때 한창 열풍이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타워필리스 그 전세로 와서 지하에 주차장 되면 거의 렉서스예요. 맞아요. 신문에도 뭐 그런 차가 많이 팔린대. 내가 우리 그 벤츠 탄 영업 직원한테 전화를 했어. 요즘 벤츠 힘들겠어요? 벤츠 힘들겠어요라고 하니까 그 영업사원이 왜요? 그러니까 신문에 그 아우디랑 그 렉서스가 많이 팔린다는데 경쟁자 차가 많이 팔리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요 조금 있으면 2, 3년 후면 우리 차 타고 올 거예요. 얼마나 내 머리를 강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의 끝단을 장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다른 밑에 있는 회사 다 마케팅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아랫분들을 막 하고 있으면 치열한 싸움. 우리가 엔트리 모델을 하잖아요. 엔트리 모델은 결국은 그 엔트리 모델 팔자마자 2, 3년 떠날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벤츠를 산 후에 시장에서 그런 차들이 팔리면서 경쟁자가 아닌 것, 경쟁자보다 더 나은 위치를 점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설계할 때 이제 우리 운용사, 우리 그 S&P 자산운용도 힘들지만은 그런 것으로 가자라.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우리 영업사원의 얘기가 사실 저는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가치화시키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과 저런 비즈니스 모델 차이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 끝단을 장악하는 회사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회장님 말씀에 이제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정말 플렉스한 소비를 한 적이 딱 한 번이 있어요. 한 5년 정도 지난 일인데 이제 당시에 어쨌든 이제 뭐 여자친구였던 분한테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이제 뭔가 좀 선물을 해줘야 되는 생각이 돈도 많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 여성분이 좋아하는 있죠.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샤넬. 있죠, 샤넬. 샤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어요. 그 이후로 가본 적도 없어요. 그 매장 가서 이제 여자친구 선물이니까 그 당시에 여자친구분 선물이니까 이제 여자친구 없이 저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이게 여자친구분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 하시는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여쭤봤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분이 좋아할지 모르겠다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회장님 멘트 약간 비슷한데 고객님 샤넬이잖아요. 어떤 여자가 싫어하겠어요. 이 말을 하는데 야 제가 살면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매장에 가도. 저는 그게 가치라고 봐요. 그런 것과 함께하면 뭐 가격적 변화는 있고
수매제를 놓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산업 사이클 얘기하는 것은 벌써 산업 사이클이 좋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귀에 듣자마자 거의 가격적으로 거의 어깨선에 온 것 같다. 그 일반적인 과격이 거의 모든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 샤넬이 가격을 한 몇 번, 2번 정도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요즘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샤넬이라든가 명품 매장에 줄이. 그렇죠. 그리고 불황을 또 안 타요. 왜냐하면 호황과 불황에서 불황이라고 부자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내 책에도 불황과 호황의 과정에서 늘 위대한 기업은 존재한다. 다만 바뀔 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불황이라고 IMF 때 우리 엄청난 그 충격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 한국의 부자들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갔고 어떤 사람이 부자에서 떨어져 나왔겠죠. 구성 분자만 바뀔 뿐이에요. 그렇죠? 샤넬 같은 회사들이 왜 이렇게 강하냐, 불황에서도. 항상 부자의 층은 존재해요. 구성인만 바뀐 거죠. 부자였다가 혹시 그 레버리지에서 뭐 충격 오면 그쵸. 가난해지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친구는 부자가 되고 그래서 부자의 층은 늘 존재한다. 그리고 평소에 늘 밑에 하이 브랜드들이 마케팅을 해주면 결국은 여기서 끝단을 사러 결국은 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하이엔드 인더스트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담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가치라고 보면서 우리 이제 글로벌 펀드가 탄생된 거죠. 자, 7번째. 이제 딱 5가지 나왔습니다. 7번째가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 그렇죠. 제가 나무를 좋아해요. 나무. 농사 지으시잖아요. 농사도 있고 나무를 좋아하는데 나무 심는 것. 왜냐하면 원래 시골 주시에서는 나무란 것이 내 나무지만 지구의 나무잖아요. 지구의 나무예요. 심자마자 지구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은 내 거일지 몰라도 사회적 효용으로서는 지구 거예요. 근데 돈은 통장에 있는 돈은 영원히 내 돈이면서 질투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돈을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라 할 때 나무로 저를 실체화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나무를 보게 되면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5년, 10년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가치가 너무 빨리 자라. 그걸 속성수라고 해요. 속성수. 그게 이제 느티나무, 벚나무, 감나무.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결국 이제 시간의 영원성은 존재하지 않죠. 영원한, 요즘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그 영원성을 극복하는 상품으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안 썩잖아요. 비트코인 안 썩죠? 근데 이제 나무도 10년, 20년 만에 가치가 좀 떨어진 나무가 있고, 100년, 200년, 300년까지 가치가 오른 나무가 있어요. 그걸 집정목이라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소나무죠. 그런 나무들은 시간이 돈이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기업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제 명품 기업들, 브랜드를 쌓는 기업들, 브랜드. 그렇죠? 시간의 역사거든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속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하는 게 빅데이터 산업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은 1년, 2년, 3년, 4년 먼저 했던 애들이 데이터에 대한 광기한 데이터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데이터 완성도를 하나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질.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의 양과 질이 데이터의 완성도를 높이는 건데 두 가지 변수인데 이런 점에서 먼저 뛰어들었던 친구가 데이터의 양도, 데이터의 완성도가 질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앞으로의 혁신은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쪽에서 저는 많이 세상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번 점해버리면 후발주자도 따라오기 힘들어요. 현재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거죠. 그 밸류를 느끼고 있잖아요. 아마존, 쿠팡 그런 친구들 먼저 엄청난 진입장벽을 쳐버리잖아요. 고기 밀면 고기 좋아지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근데 빅데이터에 관련된 세상은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가치를 글로 가느냐? 저는 전기차의 하드웨어로 테슬라를 정의하면 지금도 비싸요. 다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이유한 수많은 테스트 과정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면 저는 여전히 가치는 늘린다. 왜? 시간의 가치를 쌓는 거거든요. 시간의 가치는 카피가 안 돼요. 제가 소나무 300년짜리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 어느 누구도 300년짜리 내 소나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시간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은 브랜드형 기업과 빅데이터형 기업이 있다.
뭐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간의 가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블룸버그나 데이터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우리 펀드에 늘 기업에서 관점에서는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을 또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죠. 이 책 제목이 관점인 것처럼 이 테슬라를 전기차의 관점을 보느냐, 그렇죠. 빅데이터의 그 관점을 차에 보느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밸류를 또 부여하죠. 사람마다 다르게 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떤 관점이 맞을지는 사실 그렇죠. 미래에 예, 가봐야지 그렇죠. 또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8번째가 이제 소유의 소비에서 경험의 소비로 이동을 만드는 기업. 사실은 이제 저는 항상 돈을 벌면 왜 벌지?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것. 그 소비하면서 산다는 거죠. 소비하면서. 근데 초기 소비는 사실은 그 소유 소비에 많이 치중을 해요. 맞아. 예. 저도 옛날에 막 그 돈 처음에 1998년 벌 때, 이 98년부터 2003년까지 하면 거의 명품 같았어. 뭐, 온몸에. 거기 관심이 많아. 우리 펀드를 위해서도 많이 소비. 왜 좋아하지? 그래서 이제 느낀 게, 시계 브랜드와 가죽 브랜드가 명품이 많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게, 가죽이 오래 가잖아요. 시계도 오래 가요. 오래 가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오래 갈 것에 무한대의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오래 갈 것에 무한대의 투자를 해라. 제가 이제 우리 전남 신안 우리 섬이잖아요. 네. 그 회장님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이십니다. 작년에 이제 다리가 개통됐는데, 그 섬에 왜 다리를 만들지라고 하면서 그 비싼 돈. 저는 그 다리 만드는데 얼마 든지 모르겠지만은 1,000억이 든다라고 했을 경우 100년 다리 쓴다면 1년에 얼마 드는 거죠? 100년이요? 10억? 10억 드는 거죠. 네. 하루에 얼마? 270만 원 드는 꼴이에요. 네. 270만 원이면 샤넬백 하나보다 더 싸요. 그렇죠? 그렇죠. 좀 싸죠. 그 다리가 매일 수천 대의 다리의 교통량의 효용을 주는 다리가 하루 270만 원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싸네요. 싸죠? 네.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명목 가격, 명목 지출 금액에 나누기, 시간적 요인을 하게 되면 본질적 소비액이 나와요. 근데 시계 1억짜리예요. 500년 간다. 100년 간다. 하면 얼마예요? 그렇게 싼 거예요. 그렇죠. 1억짜리면 100년 가면 얼마예요? 한 달 1년에 100만 원이네. 1년에 100만 원짜리. 그러면 20만 원, 50만 원짜리 사가지고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10만 원짜리 시계 사서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가죽 제품도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가죽과 시계가 주로 명품 브랜드로 만든 이유가, 근데 뭐 옷 브랜드는 오래 못 가요. 왜? 사서 버려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브랜드 소비를 위한 것에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은 경험의 소비, 여행. 옛날에 우리 카톡 뒤에 백 화면에는 나 못 샀어 라고 하도 요즘 음식 먹으면 자랑하잖아요. 결국은 소비는 계속 진행되는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하이엔드 인서트 상품 소비 외에는 이 소유 소비는 한계가 있고, 결국 경험의 소비가 오래 가더라. 아이폰도 경험의 소비일 수도 있죠. 아이폰도 그렇죠. 경험의 소비의 축적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특히 여행? 근데 여행의 여행 산업의 한계가 확장성이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라는 것은 호텔도 여행업이잖아요. 근데 방 개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여행 쪽에서는 저는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가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같아요. 확장성이 무한한 확장성이잖아요. 그리고 경험의 소비 끝단을 장하잖아요. 여행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번 돈을 자기가 안 써요. 다 자기 돈이야. 왜? 그 물건은 전부 다 그 집주인이 고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소유 소비보다는 그 다음에 진행될 경험의 소비가 그걸로 다 쌓일 건데, 경험의 소비로 쌓일 건데, 소유 소비는 결국 하이엔드 인더스트리 쪽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이제 경험의 소비에 주목하는 거죠. 그런 측면 때문에 원래 회장님이 예전에 리조트 사업을 잠깐 하셨죠? 리조트 사업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오픈하자마자 한 3년 동안 계속 이긴다. 오픈하자마자 중국 사람들이 막 오고. 근데 우리 운용사 2008년도에 5년 동안 적자였어요. 적자인 우리 운용사를 보면서 꿈이 있고 덜 불안한데 흑자인 리조트를 보면서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여행 계획 끊길까? 이익 내봤자 이거 얼마나 되겠어? 그 속에서 수많은 좋은 기업의
본질적 고민을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재무제표를 좋아했지만은 재무제표의 뒷단에 있는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해석하는 힘이 결국은 가치의 가장 중요한 기초값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도 11개의 좋은 기업의 질서 속에서 이제 여기 끄집어낸 것도 늘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 어떤 기업 공개할까 이런 고민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경험의 소비를 했던 것도 리조트를 하면서 배웠던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더 체득했고 그리고 이제 경험의 소비 쪽에서 여행 산업이 디스카운트를 좀 받을 만한 요인은 확장성이 부족했는데 이제 확장성을 이제 깨뜨리는 하나의 이제 사례가 이제 에어비앤비가 한마디로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죠. 야, 그렇네요. 자, 9번째, 늘어나는 인구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사실 우리 김작가 TV도 늘어나는 인구를 상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유튜브 디지털 네이티브. 네네. 저는 모바일 인구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인구. 그렇죠. 노인 인구. 늘죠. 그래서 사실 줄어드는 인구와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코닥 같은 경우가 아마도 기술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옛날 필름을 사용하는 인구에서 디지털 네이티브가 성장하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변의 인구, 한국도 절대적 인구는 줄지만은 인구의 구성 인자 중에 디지털 네이티브 인구는 늘잖아요. 그렇죠. 또 노인구 늘죠. 그런 점에서 항상 인구의 구성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10번째, 멋진 자회사를 보석처럼 품고 있는 기업. 그렇죠. 사실 제가 애플을 사는 이유는 애플이 담고 있는 멋진 생태계를 사는 거잖아요. 내가 카카오를 사는 것은 카카오에 대한 잠재적 확장 가능성이 비즈니스 모델을 사는 거잖아요. 카카오를 사는 것은 그들이 안고 있는 아주 멋진 사업부를 사기 위한 방편이에요. 근데 카카오의 윗단에 또 멋진 게 있다면 카카오도 사실은 카카오뱅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 보석이죠. 카카오뱅크를 담고 있는 카카오. 뭐를 담고 있는 카카오. 그나마 카카오가 상장해서 사는 건데 만약 요 밑에 있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고 카카오뱅크가 뭐 상장이 돼 있고 모빌. 카톡도 모빌 상장이 돼 있고 카카오가 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카카오뱅크를 살 수 있지만은 카카오를 살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업부를 사는 방식으로서 그 기업을 사지만은 그 기업들의 윗단의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윗단 모회사죠. 모회사. 모회사가 저평가돼 있다. 라고 하면 그 보석의 보따리를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그렇죠. 멋지냐. 자, 마지막 11번째. 유능한 리더가 있는 기업. 제일 중요하죠. 이 11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첫째, 둘째, 셋째, 그 모든 질서를 만드는 게 결국은 저는 재무제표도 중요하죠. 재무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훌륭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봐요. 지금의 양적인 재무제표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훌륭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누굴까요? 사람이죠. 결국은 사람이에요. 리더예요. 그래서 이 리더의 세 가지 바로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눈이죠. 추진력. 통찰력만 있고 추진하면 뭐합니까? 옛날 제가 한진을 샀단 말이에요. 한진을 사서 내가 한진 임원들한테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열릴 것이다. 빨리 주유소, 편의점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진입장벽을 쳐버려라. 그러면 자기 가치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온전히 아닐 수 있어도.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복점 두 개밖에 없어요. 대한통운과 한진. 아니 추진 안 하고 있어요. 열불이 나. 아니 제 눈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전화로 통신 판매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배송을 할 텐데 지금 이 회사가 할 거단 말이에요. 하면 결국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경쟁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경쟁자를 막은 방법은 네트워크와 주유소, 편의점. 안 해요. 추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한진을 이제 팔았죠. 그래서 저는 통찰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추진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진하다가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게 결국은 뭐예요? 성취욕과 사업욕 같아. 사업 욕심. 우리 정치도 정치 권력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대통령. 힘들면 그냥 나 사퇴해라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본질적 힘, 리더의 자질이라고 봐요. 아마도 테슬라의 가치도 통찰력과 추진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현재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도 마찬가지 통찰력과 추진력이었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통찰력과 추진력의 역사 속에서 이 가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이지만은 1번부터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위대한 기업의 조건 중에 최고의 종착력은 시작이면서 동시에 종착력은 네. 결국은 리더다. 유능한 리더. 그래서 리더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책에도 이런 문장 적으셨더라고요. 한진을 찾아갔을 때 몇 번이나 미래를 대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간치를 내지 않았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여 한진 주식을 팔았다. 그렇죠. 네. 그로부터 택배 시장은 수십 배 증가했는데 회사도 수십 개가 늘었어요. 그죠.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가치는 결국은 그 수요가 는다 해도 수요, 네. 매출이 는다 하더라도 네. 경쟁자가 같이 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사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조금 이제 일상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면 회장님 어쨌든 주식을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잘 별로 노력하시고 좋은 주식을 찾는 게 가장 큰 일이니까. 그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 그러다 보니까 그 CEO가 누군지가 되게 많이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면 좀 일상으로 돌아와서 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회장님 워낙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만나진 않아요. 아니, 다른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하고 통찰 같아요. 통찰. 남들과 다른 생각. 네.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기존 질서를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자로부터 의심으로부터 이게 반대를 위한 의심이 아니고 네. 진보를 위한 의심이죠. 그 의심 속에서 진보를 위한 의심. 의심 속에서 통찰이 나오고 또 추진력 이런 것들이 게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세상에 늘 그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전. 네. 반전의 의미가 곡선의 의미인데 의심하자면 직선밖에 없잖아요. 작년에 10개 늘었으니까 앞으로도 10개 늘어. 의심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요즘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뭐가 좋아졌대. 네. 과거에 인플레이션 기간은 뭐가 좋아졌대. 네. 근데 뒤따라 설명력은 환경이 바뀌는데 그 옛날 인플레이션과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르죠. 그 다르면은 다른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진보를 위한 의심을 하는 자의 몫 같아요. 거기에 추진을 갖고 있는 사람. 네. 그게 이제 저는 혁신가이면서 동시에 좋은 기업가? 의심이에요, 의심. 진보를 위한 의심과 네. 남들과 다른 해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회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 나 역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계속 의심할 것이다. 또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의심이라는 게 부정의 의심,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그리고 진보를 위한 의심.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의 내용은 네. 제가 의심했던 것들이 내용이고요. 이 책을 봤던 어떤 분들도 제 책의 모든 문장을 의심하라. 그게 진정한 가치라고 봐요. 그렇죠. 제 책을 읽는 것은 녹음기도 가능해요. 저는 녹음기일 필요가 있을까? 제 말을 지금 현재 듣는 순간 네. 그냥 들으면 녹음기보다 더 못 들은 거예요. 녹음기는 한자도 안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심하고 해석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관점이라는 것은 첫째 사실을 알라. 네. 두 번째 남들과 달리 해석하라. 세 번째는 진보를 위한 의심을 하고 그 의심 속에서 가설, 얇은 프레임을 만들고 네. 그 프레임을 정반합적 사고를 통해서 충돌시켜라. 네. 충돌. 그래서 얼충맞으면 관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점이라면 이 책 또한 의심의 대상이다. 그래야지 진정한 살이 되는 것이다. 지금 11개 써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의심해봐라, 이거.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야지 진짜예요.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